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절대 승복할 수가 없죠. 그것까지는 아니냐. 아직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당을 망치자는 이야기지 네. 최악인데 거기에 자꾸 기름을 붓는 짓을 공간이가 해서는 안 되죠. 네. 어떤 지역보다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저께 주영 의원께서 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선배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극단적인 선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경쟁력 후보를 내세워서 뭐 민주당의 대구시장 상납할 작전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네. 본인만 경쟁력 있고 다른 후보는 경쟁력 없다는 뜻인지 그건 저는 의문이고요. 자,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의사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다시 전권을 쥐고 돌아왔는데 이 잡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정현 효과가 좀 많이 잡음이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가요?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한 가지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인은 전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공천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른 위원들도 각자 다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투표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 본인이 독단적으로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되면 네. 다른 위원들과의 이견을 조율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밖으로 공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게 되면은 당 전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는 후보에게까지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안에서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일수록 공정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하. 저는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이 조화를 이루는 선출 절차를 거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구만은 그래도 지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구 지역에서조차 경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잡음이 나오자 민주당 쪽에서는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을 카드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후보가 없어요. 신청한 데가.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후보가 없는데 후보가 나왔어. 근데 공천 신청 마감이 끝났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앞으로 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선거는 김부겸 전 총리님 대구시장 출마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신데 그 출마가 3월 달에는 어쨌든 결정을 하실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상황이라면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추대론, 김부겸 정도면 대구도 가능할 것 같아. 뭐 이런 분석인 건가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죠.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여권의 지도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네. 도전자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이미 입증이 된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하. 이 부분인데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의 화법상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정책대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3월에는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요청을 할 것이고 네.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결국 저는 출마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용호상박의 네. 큰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충북지사, 대구시장까지 이번 지방선거 경선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요. SNS로 김어준 씨를 직접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어떤 말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김민석 총리가 마침 방미를 했는데 벌써 50일 만에 불과
두 번째로 갔단 말입니다. 왜 총리가 5일밖에 안 됐는데 또 왔느냐. 이 질문은 이제 다들 궁금해하니까 미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이거든요.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으세요. 국정에 활용하세요. 대통령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 일환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또 갈등이 촉발됩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 김어준 씨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 김민석 국무총리를 뭐 공격하죠. 네, 저격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여론조사, 서울시당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나 빼달라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김어준 씨가 뭐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한번 엇갈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이렇게 순방 갔을 때 그때 이제 중동정세 터졌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해가지고 총리실에서 직접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해가지고 벤스 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20분이나 면담이나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폄하하는 듯한 그렇게 이제 계속 김민석 총리를 저격하는 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김민석 총리가 맞받아치면서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또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총리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 순방 가서 대통령이 없어 국무회의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주식시장도 흔들린다. 국민의 심리적 안정에 대통령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국민이 불안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일단 들으신 것처럼 김어준 씨는 공격한 거 아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공격한 거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위 부답해야 된다. 김민석 총리가 떠든다고 해서 일일이 다 답할 필요는 없지 않냐. 웃으면서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왜 저렇게 내부에서 또 김어준 씨는 왜 저렇게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요,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공격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소위부답이든 묵묵부답이든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할 말이 있을까 싶거든요. 아하. 왜냐, 미국을 다녀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면담이 어떻게 성사됐다고 합니까?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 백악관의 폴라 화이트 신앙사무국장과의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서 그 경로를 통해서 면담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미국을 다녀와서는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직통 전화번호도 받았다. 아하. 그래서 한라인이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됐어야 될 건데 우리 외교 채널이 성공적으로 가동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힘을 빌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한다면 네. 굳이 김어준 씨의 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무슨 성과를 얻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물음표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묵묵부답이든 소위부답이든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어준 씨는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재차 또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공격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양새여서 이 내용,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